왜 저 사람들을 먼저 태우는 겁니까? 한국 국적자입니다. 우선 탑승 대상이에요. 전쟁으로 영공이 닫힌 아랍에미리트, 공항에 갇힌 외국인만 4만 명, 각국 대사관이 자국민 철수조차 포기한 그 순간 UAE 정부는 한국인 전원에게 전용기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거주지에는 왕실 직속 경호대가 배치됐고 한국 대사관에는 UAE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인은 한 명도 다치게 할 수 없다. GDP 5천억 달러, 세계 최대 국부 펀드를 가진 나라가 전쟁 중에 자국민도 아닌 한국인을 이렇게까지 지킨 이유, 그건 50년 전 이 사막에 아무도 오지 않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폭동, 그리고 수많은 재난, 그 모든 아수라장이 제 인생의 궤적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미르 알 만수르입니다. UAE 국제공항과 항만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3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 눈앞을 스쳐간 국가적 위기 상황만 수백 번입니다. 비상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항을 마비시키는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모든 매뉴얼은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터진 중동발 미사일 공습 사태는 제 오랜 관록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최악의 재난이었습니다. 하늘길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 위로 방공망을 뚫고 들어온 요격 미사일들의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는 자국민을 빼내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거친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국 대사는 군용기를 띄우겠다며 당장 활주로를 열라고 윽박질렀고, 중국 대사는 억 단위의 달러를 지불하겠다며 은밀한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정부의 방침은 확고했습니다.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될 때까지 그 누구의 비행기도 이륙할 수 없다.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화려한 면세점 앞 대합실 바닥에 종이 박스를 깔고 누워 공포에 떨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중재에 나서도, 유럽연합이 합동성명을 발표해도 저희 왕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항 전체가 거대한 피난 수용소로 변해가던 찰나, 왕실 최고위층으로부터 직접 떨어진 한 통의 긴급 지시가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미르, 한국인부터 빼내시오. 한국행 특별 전세기를 띄우고 가장 안전한 우회 항로를 확보하시오. 저는 무전기를 들고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패권국 미국 대사관의 거센 요청도 거절하고 영공을 닫아 걸었는데 한국인들을 위해 하늘을 열라니요. 하지만 지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단 며칠 만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공항의 이륙 게이트가 열리고 한국 대사관의 연락을 받은 372명의 한국인들이 짐을 들고 VIP 전용 통로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통제실의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그 믿기 힘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째 씻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던 일본인 사업가가 제 부하 직원 앞을 가로막으며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 대사관은 아직 대기하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왜 저들만 먼저 타는 거죠?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웅성거리며 한국인들의 남색 여권을 멍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 뛰어온 미국 외교관의 표정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보기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패권국 미국을 제치고 중동의 심장부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는 나라,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조국 UAE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길래 왕실이 직접 나서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하늘에 전세기를 띄운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반세기 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두바이의 척박한 풍경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를 품에 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오래된 땀방울의 역사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땅은 그저 생명이 살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화려한 마천루도, 에어컨이 쏟아지는 초대형 쇼핑몰도, 인공섬도 없었습니다. 사막 깊은 곳에서 검은 황금인 석유가 솟구쳐 올랐지만 우리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펜을 쥐고 도면을 그릴 줄 아는 사람도, 무거운 철근을 엮어 문명을 올릴 줄 아는 사람도 우리 민족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급히 막대한 자금을 싸들고 유럽과 미국의 거대 건설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 와서 도로와 항만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의 콧대 높은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지도를 보며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그 펄펄 끓는 모래밭에 우리 귀한 직원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스팔트 도로도 없고 마실 물조차 부족한 야만적인 곳에서 어떻게 콘크리트를 비빕니까?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들은 수표에 적힌 영의 개수를 아무리 늘려주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돈만 쥐고 모래 언덕에 주저앉아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비포장활주로의 흙먼지를 뚫고 낯선 이방인들을 태운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청춘을, 그리고 우리 조국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들. 작고 가난한 동방의 나라에서 온 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현지 노동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어린 십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초라함과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지독한 가난에서 간신히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나라였습니다. 공항에 내린 그들이 입고 있는 작업복은 무릎이 해져 있었고 손에 들린 짐가방에는 고향의 냄새가 나는 마른 오징어와 고추장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이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공항에서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을 부둥켜 안고 언제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생사를 건 작별 인사를 하고 온 참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들이 온몸으로 마주한 것은 섭씨 50도를 가볍게 넘기는 살인적인 열풍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 뜨거운 불길이 폐를 태우는 것 같았고 고운 모래가 눈과 입을 무자비하게 파고들어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수년을 머물 곳은 에어컨은커녕 환풍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직사광선에 달아오른 쇳덩어리 컨테이너였습니다. 식수는 철저히 배급되어 씻는 것은 사치였고 작업 중 땀을 너무 흘려 탈수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얀 굵은 소금 덩어리를 우적우적 씹어 삼켜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지옥은 전혀 다른 얼굴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차가운 사막의 달빛이 내려앉으면 양철 컨테이너 구석구석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낮에는 무거운 철근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며 사나운 표정을 짓던 사내들이 밤만 되면 고향의 자식들이 보고 싶어 얇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오열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눈물을 몰래 훔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할 것이다. 돈을 많이 준다고 허세를 부리던 서양놈들처럼 일주일도 안 되어 살려달라며 짐을 싸서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태양이 모래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기도 전에 퉁퉁 부은 붉은 눈을 한 한국인들이 제일 먼저 작업 현장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현장 소장 윤태진은 호루라기를 불며 목이 터져라 노동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소수의 유럽 기술자들이 한낮의 더위를 핑계로 그늘에 숨어 얼음물을 마실 때 한국인들은 떼약볕 한가운데서 안전모를 쓰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이라도 내리면 외국인들은 감전의 위험이 있다며 장비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퇴근했지만 한국인들은 샛노란 비옷을 챙겨 입고 묵묵히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그들의 까맣게 탄 얼굴과 핏발선, 눈빛에는 단순한 돈벌이를 넘어선 무시무시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가족이 굳는다. 조국에 두고 온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미련할 정도로 절박한 한국인들만의 깡은 우리 아랍인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거대한 경이로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폭력은 인간의 굳은 의지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절정에 달해 기온이 55도까지 치솟던 어느 지옥 같은 오후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어가며 어렵게 틀을 잡고 부어놓은 콘크리트가 엄청난 지열을 견디지 못하고 채 굳기도 전에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려 건물의 뼈대가 완전히 바스러진 것입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영국인 감독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라. 내가 이끌는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은 미친 짓이라고 경고했지. 전부 갈아엎고 이번 달 공사는 포기해.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무거운 절망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계약된 납기일은 턱 밑까지 다가왔고 이대로라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중동 바닥에서 영원히 쫓겨나야 할 판이었습니다. 모두가 망연자실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윤태진 소장이 조용히 찢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대자연의 순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야행성 괴물들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모래 지평선 너머로 몸을 감추고 사막에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건설 현장이라면 모든 작업이 멈추고 정적만이 감돌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아버지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아니 우리 아랍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숙소에서 쉬고 있어야 할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철근을 묶는 결속선과 무거운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태진 소장의 굵고 단호한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사막의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덤프트럭 전부 시동 걸어라. 레미콘 차량도 전부 앞으로 빼. 그리고 라이트,
헤드라이트 남김없이 다 켜라. 수십 대의 육중한 건설 장비들이 일제히 짐승 같은 엔진음을 토해내며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쌍의 강렬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일제히 켜지며 공사 현장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 눈부신 불빛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거대한 야행성 포식자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고 그 먼지 구덩이 속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함성을 지르며 뛰어들었습니다. 낮의 태양을 피할 수 없다면 태양이 없는 밤을 지배하겠다는 무서운 결단이었습니다. 밤이라고 해서 사막이 시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숨이 막히는 열기가 대지를 감싸고 있었고 야간 작업의 피로도는 낮보다 몇 배는 더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밤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만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여 바닥이 갈라지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레미콘 차량의 둥근 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잿빛 콘크리트 위로 한국인들은 쉴 새 없이 삽질을 해댔습니다.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사된 그들의 등은 쏟아지는 땀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조명이 부족한 곳에서는 작업 반장들이 손전등을 입에 물고 바닥의 수평을 맞췄습니다. 기계 소음과 사람들의 고함, 그리고 매캐한 디젤 엔진의 매연이 뒤엉켜 현장은 마치 치열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다고 회상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대자연의 폭력에 맨몸으로 맞서는 인간의 숭고한 투쟁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에 잠을 자다 깬 유럽의 기술자들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수십 대를 켜놓고 밤새워 콘크리트를 비비는 한국인들의 미친 짓을 보며 턱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맙소사, 저놈들 제정신입니까? 저렇게 밤을 새워 일하면 내일은 다 쓰러져 죽을 겁니다.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동이 트고 사막의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국인 노동자 중 단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눈동자는 밤을 새웠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현장을 완전히 비췄을 때 서양의 엔지니어들과 현지 관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지고 부서져 있던 어제의 폐허는 온데간데 없고 기계로 밀어낸 듯 매끄럽고 단단하게 굳어진 거대한 콘크리트 바닥이 위풍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차 하나 없는 완벽한 타설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조롱하던 영국인 수석 엔지니어는 굳어버린 콘크리트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짙은 패배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때 확신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돈만 주면 언제든 짐을 싸서 떠나는 용병들이 아니라 한 번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진짜 배기들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이 하룻밤의 기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막의 왕족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의 고위 관료들은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집념과 기술력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건설사들이 날씨 탓, 자재 탓을 하며 공기를 미룰 때 한국인들은 헤드라이트를 켜서라도 정확하게 날짜를 맞추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자연의 가혹함을 이겨냈다고 해서 모든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적인 첫 공사를 마치고 아랍인들의 신뢰를 막 얻기 시작할 무렵 한국 건설사 앞에는 모래 폭풍보다 더 끔찍하고 더러운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썩어빠진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서 완성된 완벽한 콘크리트 바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자연의 폭압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지독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흠잡을 데 없이 매끄럽게 굳어버린 거대한 회색 바닥을 마주한 서양의 엘리트 엔지니어들은 꿀 먹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괴한 성공 앞에서 한국인들을 향해 짓던 비웃음을 거두고 짙은 공포와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동에 진출해 있던 수많은 외국의 거대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장비가 고장났다. 모래 폭풍이 불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본국에서 자재가 늦게 도착했다며 끊임없이 공사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계약서에 명시된 불가항력이라는 조항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였고 UAE 정부는 천문학적인 돈을 쥐어주고도 그들의 오만한 태도에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태진 소장이 이끄는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사전에는 불가항력이나 포기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밤샘 타설을 했던 그날의 광기는 단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수년 동안 이어질 한국건설사 특유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작업 방식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면서 사막의 폭염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한국인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달궈진 철근은 맨손으로 잡으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그들은 두꺼운 가죽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묵묵히 철근을 엮어 올렸습니다.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면 서양 기술자들은 모두 숙소로 도망쳐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튼튼한 천막을 여러 겹으로 쳐서 모래를 막아낸 뒤 그 비좁고 숨막히는 공간 안에서 기어코 용접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식수와 식량이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도 그들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본국에서 가져온 고추장과 된장이 바닥나자 그들은 소금물에 가까운 짠물로 밥을 지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밤낮이 바뀐 혹독한 야간 작업의 후유증으로 코피를 쏟고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속출했지만 그들은 임시 진료소에서 링거를 맞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다시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들의 굽은 등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사막의 모래에 떨어져 굳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들은 지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피와 살을 깎아 조국의 미래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UAE 정부 관료들과 서양의 경쟁사들을 경악하게 만든 믿기 힘든 결과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바이 외곽을 연결하는 거대한 항만 진입, 도로와 핵심 물류 창고가 완공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완공된 날짜였습니다.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한보다 무려 석 달이나 앞당겨진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조기 완공이었습니다. 완공식 날 UAE 왕실의 고위 관료들이 현장을 직접 시찰하기 위해 먼지바람을 뚫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서양의 인류 기업들도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대공사를 이름조차 생소한 동양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빨리 끝냈다는 사실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매의 눈으로 도로의 포장 상태를 살피고 창고의 기둥과 벽면을 꼼꼼하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진행될수록 관료들의 표정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서 깊은 감탄으로 변해갔습니다. 단기간에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콘크리트의 이음새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정교했고 바닥은 거울처럼 평평했습니다. 서양 기업들이 지은 다른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벽면이 갈라지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이 지은 건축물은 마치 사막 위에 영원히 뿌리를 내린 거대한 바위처럼 견고하고 듬직했습니다. 현장을 모두 둘러본 왕실의 수석 대신이 윤태진 소장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덥석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통역관을 통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윤, 당신들은 마법사입니까? 아니면 잠을 자지 않는 기계입니까? 우리 아랍인들은 알라의 뜻이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당신들의 그 놀라운 속도와 완벽한 솜씨는 우리 UAE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중요한 공사는 가장 먼저 한국의 형제들에게 제안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순간 현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까맣게 탄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국만리 사막으로 날아와 짐승처럼 일하며 견뎌야 했던 수모와 고통이 마침내 찬란한 인정과 존경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과 함께 뜨겁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 조기 완공 사건은 중동 전역의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코리아라는 이름은 단순한 국가의 명칭을 넘어 책임감과 완벽함을 상징하는 품질 보증서로 아랍인들의 뇌리에 깊게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한국 건설사들 앞에는 화려한 성공의 탄탄대로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왕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태진 소장과 노동자들은 드디어 조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번듯한 월급을 보내고 떳떳하게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악몽은 가장 화려한 성공의 순간 사람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눈부신 빛이 강해질수록 그 뒤에 들이우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한국건설사는 곧바로 사막의 하이에나들에게 가장 탐스러운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동의 건설 시장은 서구 열강들의 자본과 현지 부패, 관료들의 노골적인 결탁으로 얼룩진 무법천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입찰 서류가 오갔지만 진짜 승부는 에어컨이 돌아가는 밀실에서 오가는 두툼한 뒷돈으로 결정되곤 했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고 납기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의 배를 얼마나 기름지게 불려줄 수 있는가. 그것만이 이 모래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 법칙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어느 적막한 밤이었습니다. 현지 십장이었던 제 아버지는 늦은 시각까지 현장 주변을 순찰하던 중 비포장도로를 뚫고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를 목격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척박한 공사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운 흑진주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최고급 양복을 빼입은 현지 정부의 수석 국장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내렸습니다. 그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 입찰을 쥐락펴락하는 이른바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구두가 더러워질세라 통역관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먼지를 터는 기괴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수석 국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허름한 한국인들의 컨테이너 숙소를 훑어보더니 윤태진 소장이 있는 임시 사무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수석 국장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주머니에서 구겨짐 하나 없는 새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윤태진 소장의 낡은 철제 책상 위로 그 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윤 소장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봉투였습니다. 윤 소장이 영문을 몰라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자 수석 국장이 통역관을 통해 나지막하지만 뱀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스터 윤, 당신들의 기술력이 아주 훌륭하다는 소문은 잘 들었습니다. 낮에 폭염을 피해 밤새도록 헤드라이트를 켜고 시멘트를 비볐다지요.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모래 왕국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당신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군요. 그는 책상 위에 빈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봉투를 가득 채우십시오. 전체 공사 대금의 정확히 10%입니다. 달러 환치기로 추적 불가능한 현찰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이 나라에서 숨을 쉬고 다음 입찰에서 서류를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윤태진 소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벼락을 맞은 듯 아득해졌습니다. 공사 대금의 10%, 당시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이미 최저가 입찰로 들어와 마진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를 떼어달라는 것은 공사 자재를 빼돌리고 인건비를 깎아 부실 공사를 하라는 악마의 속삭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윤 소장이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반박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기술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공사 대금은 건물의 뼈대가 되고 피와 살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 돈을 빼서 뇌물로 바친다면 우리는 모래로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은 건물에 대한 범죄이며 우리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통역관의 말을 전해들은 수석 국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자존심, 쥐뿔도 없는 동양의 가난한 노동자 주제에 여기서 자존심을 운운합니까? 유럽의 최고급 기업들도 콧대 높은 일본인들도 내 앞에서는 조용히 봉투를 받치며 고개를 숙입니다.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당장 내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당신들의 모든 시멘트와 철근 통관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현장의 전기를 끊어버리고 노동자들의 비자를 취소해 강제로 추방할 것입니다. 어디 이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말라 죽어보십시오. 수석 국장은 문을 거칠게 쾅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세단의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사막에 흉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윤태진 소장은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에 홀로 남아 밤새도록 독한 담배를 태웠습니다. 잿더리에는 꽁초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파멸할 것인가? 눈 딱 감고 다른 나라 기업들처럼 돈을 쥐어주면 당장은 수백억 원의 큰 공사를 따내고 조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계속 월급을 받을 것이고 회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최고급 철근을 써야 할 곳에 얇고 값싼 철근을 넣어야 했고 단단한 시멘트 대신 모래를 더 많이 섞어 넣어야 했습니다. 윤 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쏟아지는 코피를 닦아내며 묵묵히 콘크리트를 치던 동료들의 땀범벅된 얼굴들이 허공에 아른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온 저 순박한 사람들의 손에 부실 공사라는 더러운 낙인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영혼을 사막의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짓이었습니다. 새벽동이 터오고 사막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진 소장의 눈빛에 서려있던 지독한 고뇌가 마침내 결연한 불꽃으로 바뀌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 뒤로 붉은 해가 떠오르는 가운데 수석국장이 다시 거만한 표정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최고급 양복에는 어김없이 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았고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태진 소장은 굳게 담은 입술로 낡은 철제 책상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석국장 앞으로 조용히 밀어 놓았습니다. 수석국장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그가 그토록 기대했던 빳빳한 달러, 지폐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와 서툰 아랍어로 빼곡하게 적힌 현장 노동자, 전원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품질, 보증각서와 최고급 자재 명세서였습니다. 수석국장의 짙은 눈썹이 불쾌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윤 소장이 똑바로 국장의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뇌물로 바칠 돈 따위는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은 압니다. 국장님께서 요구하신 그 뇌물로 바칠 10%의 돈으로 우리는 영국산 철근보다 2배 더 굵은 최고급 철근을 심을 것입니다. 싸구려 모래 대신 강도가 가장 높은 시멘트를 쏟아부을 것입니다.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건물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건물을 짓겠습니다. 그것이 땀 흘려 일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당신의 조국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뇌물입니다. 윤 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좁은 컨테이너 사무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석국장의 얼굴이 끔찍한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를 거칠게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 미련하고 멍청한 자식들. 너희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제 발로 차버렸다. 오늘부로 너희들은 이 모래판에서 영원히 끝이다. 문을 박차고 나간 국장의 끔찍한 저주는 즉각적인 현실이 되어 한국인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한국의 건설 자재들은 알 수 없는 서류 미비라는 핑계로 통관이 무기한 보류되었습니다. 섭씨 50도에 펄펄 끓는 폭염 속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던 전기마저 툭하면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새롭게 열린 초대형 국가 인프라 입찰에서 한국 기업들이 서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원짜리 황금빛 프로젝트들은 뒷돈을 두둑하게 챙겨준 서양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국, 건설사들의 입으로 쏙쏙 들어갔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을 증명하고도 한국인들은 졸지에 거대한 공사판에 미운 오리새끼가 되었습니다. 큰 공사를 따내지 못한 그들은 남들이 꺼리는 가장 위험하고 험한 하청의 하청, 일만 간신히 얻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비좁은 하수도 관로를 맨몸으로 파고들었고 펄펄 끓는 아스팔트 찌꺼기를 손수레로 나르며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당시 그 비참한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며 윤 소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냥 눈 딱 감고 남들처럼 봉투 하나 쥐어주면 끝날 일 아닙니까? 어차피 다들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혼자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윤 소장은 흙먼지로 뒤덮인 얼굴을 땀에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미르의 아버지, 집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대충 지은 집은 돈이 떨어지면 곧바로 무너지지만 정직한 땀으로 지은 집은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버티는 법입니다. 우리는 가난해서 여기까지 돈을 벌러왔지만 조국에 있는 우리 자식들에게 사기꾼의 피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서양인들의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융통성 없고 미련한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래 왕국의 스카이라인은 부패한 자본의 힘으로 화려하게 변했습니다. 수석 국장과 결탁한 서양 기업들은 사막 위에 번지르르한 도로와 문부신 유리, 궁전들을 쏟아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근대화의 기적이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가면이 무참히 벗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기후에 끔찍한 이상현상이 발생하여 건국 이래 유례없는 엄청난 폭우가 몇 날, 며칠 동안 모래 왕국을 강타한 것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들었던 메마른 대지는 갑작스러운 물벼락을 감당하지 못했고 배수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 오랜 세월 동안 철저하게 숨겨져 있던 썩어빠진 탐욕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바치고 공사를 따냈던 경쟁국들의 메인 도로가 쩍쩍 갈라지며 자동차를 통째로 삼킬 듯한 거대한 싱크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비싼 시멘트를 아끼고 모래를 잔뜩 섞어 올렸던 정부 부처, 건물들은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외벽이 흉측하게 뜯겨나갔으며 심지어 새로 지은 대형 병원의 지붕이 주저앉는 끔찍한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도시는 완벽하게 마비되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분노한 왕실은 즉각 대대적인 특별 감찰과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와 갈라진 도로를 파헤쳤을 때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의 절반도 안 되는 얇은 철근과 규격 미달에 싸구려 자재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뇌물로 빠져나간 막대한 돈을 메꾸기 위해 벌인 끔찍한 부실 공사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부패한 수석국장은 그날 밤으로 왕실 친위대에게 끌려가 차가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라장과 절망 속에서 왕실 조사단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기적 같은 보고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도시 외곽을 잇는 거대한 항만 진입 도로와 핵심 물류 창고 주변 지형상 폭우가 가장 거세게 몰아쳐 쑥대밭이 되어야 마땅할 그 위험지대만은 거짓말처럼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실 수뇌부들이 군용 헬기를 타고 직접 상공에 올라가 확인한 광경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길이 거대한 진흙창이 되어 무참히 끊어져 나갔는데 오래전 한국인들이 밤새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타설했던 그 콘크리트 도로만큼은 단 하나의 실금조차 없이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며 거센 흙탕물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벽이자 인간의 정직함이 만들어낸 거룩한 방주와도 같았습니다. 도대체 저 기적 같은 도로는 누가 지은 것인가? 왕실 최고 권력자의 호통에 신하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부패한 관료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모래판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 동양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코리아의 노동자들이 지은 것입니다.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을 뜯어내려던 권력자의 무자비한 협박에도 절대 굴하지 않고 뇌물로 바칠 돈마저 아낌없이 최고급 시멘트와 굵은 철근으로 바꾸어 쏟아부었던 그 미련하고 우직한 정직함, 그 바보 같은 뚝심이 오랜 세월과 대자연의 무서운 재앙을 견뎌내고 비로소 세상에 찬란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이 폭우 사건을 계기로 UAE의 거대한 건설 시장 판도는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뒤집혔습니다. 그날 이후 UAE 정부의 대형 입찰 서류에서 얼마에 지어줄 것인지 입찰 금액을 묻는 항목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대신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벼레를 세워야 할 때면 국왕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손가락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땅은 무조건 한국의 형제들에게 맡겨라. 그들은 모래 위에 건물을 짓지 않고 신뢰를 짓는 자들이다. 그렇게 한국은 총성 없는 중동의 건설 전쟁에서 어떤 서구의 강대국도 감히 넘보지 못할 완벽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아랍인들은 한국 건설사의 로고만 붙어 있으면 도면 덤수조차 생략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두꺼운 품질 보증서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생명과도 같은 가장 완벽한 보증서였으니까요. 하지만 인간과 국가 사이의 맹목적인 신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보다 가장 억울하고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진짜 가치가 시험대에 오르는 법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왕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거 단지를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현장을 떠난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고요한 새벽 2시. 지하 기계실에서 들려온 기분 나쁜 파열음과 함께 수백 톤의 흙탕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며 최고급 주거 단지 전체가 거대한 수장 위기에 처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우직한 정직함은 UAE 왕실의 굳건한 신뢰를 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막의 변두리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족들과 국가의 핵심 고위 관료들이 머무는 보안과 품질이 가장 완벽해야만 하는 VIP, 최고급 주거 단지의 건설까지 도맡게 된 것입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지어진 그 거대한 대리석 저택들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아름다웠고 한국인들은 계약된 기한보다 일찍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최고급 주거 단지의 하자 보수 의무 기간마저 완전히 끝난 지 수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모래 왕국의 수도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고요한 새벽 2시. 모두가 곤히 잠든 그 시각, 저택 단지의 지하 기계실에서 끔찍한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기계실의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현지인 관리자 타리크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몽롱한 상태로 메인 밸브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UAE의 수자원은 매우 귀하고 수압의 변화가 격렬하기 때문에 밸브를 조작할 때는 반드시 우회 관로를 먼저 열어 압력을 분산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타리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압력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메인 수관의 손잡이를 한 번에 끝까지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마치 지하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굉음과 함께 굵은 강철 파이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기계실로 수백 톤의 탁한 흙탕물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타리크가 비명을 지르며 밸브를 잠그려 매달렸지만
이미 터져버린 배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기둥의 수압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기계실과 연결된 거대한 지하 주차장으로 무자비한 물결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쥐락펴락하는 장관들과 왕족들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수십 대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지 전체의 전력을 통제하는 메인 배전반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배전반이 물에 잠겨 차단기가 내려가고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타리크는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끔찍한 중죄인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4세기 된 타리크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관리 사무소로 뛰어올라가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이 단지의 총괄 관리자였던 제 아버지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밸브를 잘못 건드려서 메인 배관이 터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양수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VIP들의 차가 전부 침수됩니다. 새벽에 자다 깨어 벼락 같은 소식을 들은 제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UAE의 현지 기술력으로는 그 엄청난 물을 빼내고 파열된 강철 배관을 당장 용접할 수 있는 인력도 장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급하게 수화기를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단지를 지었던 서양의 건설사들에게 연락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지금 당장 비상 출동팀을 보내라고 해. 타리크가 손을 떨며 영국과 프랑스 건설사의 현지 지사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독하게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이 새벽 2시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단지는 이미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굳이 출동을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이후의 상황을 보고 수리비와 특별수당을 선입금하시면 인력을 수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냉혹한 서구 자본주의의 합리적인 비즈니스 방식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물은 어느새 허리춤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세단들의 바퀴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고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절망의 순간 제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낡은 수첩을 뒤져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예전 사막 현장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고 밤을 새우던 그리고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항만 공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국인 현장 소장의 임시 숙소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면서도 아버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는 명백한 현지 직원의 조작 실수였습니다. 한국 건설사의 시공 불량도 아니었고 법적인 하자 보수 의무는 진작에 소멸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항만 공사 현장에서 이곳 주거 단지까지는 차를 타고 1시간이나 달려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자기들 잘못도 아닌 일에 피곤한 새벽잠을 깨어가며 달려올 바보 같은 건설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뚜루르, 뚜루르. 긴 신호음 끝에 피곤함이 잔뜩 묻어나는 한국인 소장의 갈라진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장이 서양인들처럼 계약서와 비용 문제를 따지며 거절할 것이라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소장의 대답은 제 아버지의 심장을 먹게 만들 정도로 짧고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모든 펌프와 인력을 끌고 가겠습니다. 밸브 먼저 차단하고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40분 후 고요하던 최고급 주거 단지의 정문을 부수듯 열어젖히며 노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대형 트럭 5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트럭의 짐칸에는 아직 잠도 덜 깨어 눈을 비비면서도 한 손에는 거대한 양수기, 호스를 꽉 쥐고 있는 수십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빽빽하게 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허리까지 차오른 흙탕물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그들의 등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구의 그 어떤 합리적인 계산법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도 미련한 구원자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최고급 주거 단지의 지하 주차장은 아비규환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흙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었고 놀라 깨어난 장관들과 왕족들은 잠옷차림으로 발코니에 나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란색 비옷을 챙겨 입고 트럭에서 뛰어내린 한국인 노동자들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한국인 현장 소장이 흙탕물 한가운데 우뚝 서서 호루라기를 불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지휘했습니다. 1조는 당장 양수기 3대 연결해서 배전반 쪽 물부터 퍼내라. 감전 안 되게 조심해. 2조는 타리크 데리고 기계실로 들어가서 파열된 배관 찾아. 수압 꺾이면 바로 용접기 투입한다. 서둘러라. 한국인 노동자들은 군대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굵은 호스들이 뱀처럼 주차장 바닥에 깔렸고 거대한 디젤 양수기들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지하의 흙탕물을 밖으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 끝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속을 헤엄치다시피 들어가 무거운 펌프를 고정하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펌프가 돌아가고 급한 불을 끄기 시작하자 상황의 진상을 파악한 한국인 작업반장 한 명이 씩씩거리며 소장에게 다가와 따졌습니다. 소장님, 이거 배관 터진 모양새를 보니까 시공 불량이 절대 아닙니다. 현지인 관리자가 압력 밸브를 확 열어젖혀서 수압 때문에 터진 겁니다. 우리 잘못이 1%도 없다고요. 게다가 하자 보수 기간 끝난 지가 언젠데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끌려와서 우리 돈 수천만 원을 써가며 남의 똥을 치워야 합니까? 당장 철수하시죠. 이 억울한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반장의 말은 100번, 1000번 지당하고 합리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한국건설사는 이 사고에 대해 손톱만큼의 책임도 없었습니다. 수리 비용과 인건비, 펌프 대여료를 합치면 당시 돈으로 수억 원이 깨지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현지인 타리크와 제 아버지 역시 미안함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인 소장이 흙투성이가 된 작업 장갑을 벗어 던지며 반장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밤 공기를 찢을 듯한 거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아. 네 눈에는 저 흙탕물만 보이나? 저 건물 입구에 그리고 기계실 벽면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우리 회사 로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안 보여. 소장은 손가락으로 주차장 벽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한국인들이 지은 건물에서 물이 샜고 차가 잠겼다는 소문이 이 두바이 바닥에 퍼지면 그게 진짜 손해고 진짜 끝장인 거다. 영국 놈들, 프랑스 놈들이 어떻게든 우리 음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핑곗거리를 줘. 서양 놈들은 계약서 끝났다고 나 몰라라 해도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지은 집은 건물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책임진다. 그게 한국 사람의 자존심이다. 비용은 전부 내가 본사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받아낼 테니 입 다물고 당장 펌프나 더 돌려. 그 한마디에 작업 반장은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장의 외침은 제 아버지의 가슴에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계약의 종료가 곧 책임의 끝이라고 믿었던 얄팍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돈보다 명예를, 서류, 쪼가리보다 한 번 맺은 인연과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는 숭고한 장인 정신. 그것은 삭막한 중동의 사막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위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흙탕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물을 모두 퍼낸 뒤에는 파열된 배관 부위를 잘라내고 새로운 강철관을 가져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용접을 마쳤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고장난 배관 하나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리크의 조작 실수로 인해 단지 전체의 배관 시스템에 무리가 갔을 것을 염려하여 낡고 금이 간 다른 밸브들까지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폭풍 같았던 밤이 지나갔을 때 주차장은 언제 물난리가 났었냐는 듯 말끔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기계실의 배관들은 새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소장은 밤새 사색이 되어 덜덜 떨고 있는 타리크의 어깨를 토닥이며 수건과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기는커녕 밸브를 안전하게 조작하는 방법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친절하게 설명해주고는 수억 원의 수리비 청구서 대신 환한 미소만을 남긴 채 쿨하게 짐을 챙겨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멀어지는 한국인들의 노란색 트럭 꽁무니를 보며 밤새 발을 동동 구르던 왕족들과 장관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동양의 사람들은 단순히 돈을 벌러 온 사꾼들이 아니라는 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계약서의 조항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달려와 기꺼이 흙탕물을 뒤집어써 줄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새벽 2시의 배관 사건은 아랍의 수뇌부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UAE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단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국이라는 신성한 칭호가 한국인들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 관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한국 노동자가 지나가면 현지인들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식당에서 밥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50년 전 이름 모를 한국인 기술자들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씹어 삼켰던 짠눈물과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부었던 미련한 정직함. 그것은 결코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은 5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무서운 복리이자가 붙어 거대하고 견고한 신뢰의 성벽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안전모와 흙투성이 작업복이 남긴 위대한 유산은 반세기가 흐른 지금 단순한 건물의 뼈대를 넘어 이 나라의 하늘과 생명을 지키는 압도적인 강철 방패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칠흑 같은 중동의 밤하늘을 찢어발기며 수백 발의 파괴적인 적국 미사일이 우리 조국을 향해 쏟아져 내렸을 때 우리는 그 50년 전의 약속이 어떻게 다시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50년이라는 무겁고도 찬란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의지해 밤새도록 시멘트를 비비던 허름한 작업복의 한국인 기술자들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척박한 사막 위에 땀과 눈물로 빚어놓은 거대한 신뢰의 성벽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고 거대하게 진화해 나갔습니다. 50년 전 뇌물을 거절하고 최고급 철근을 심었던 그 미련한 정직함. 현지 직원의 끔찍한 실수로 파열된 배관을 새벽 2시에 달려와 사비를 털어 고쳐주었던 그 지독한 책임감. 그 모든 숭고한 기억들은 우리 아랍인들의 피 속에 세대를 거쳐 유전처럼 각인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에게 눈물로 그 밤의 기적을 들려주었듯 UAE의 모든 고위 관료들과 왕족들은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은 그저 건물을 잘 짓는 기술자가 아니라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혈맹이자 영원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보다 진한 형제에는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토목 공사를 넘어 이 나라의 생명과 영공을 지키는 가장 치명적이고 거대한 국방의 영역으로까지 뻗어나가게 됩니다. 몇 년 전 우리 조국 UAE는 국가의 영공을 방어할 차세대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전 세계에 내려라 하는 군수 기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거대한 오일머니를 쥐고 있는 우리에게 무기를 팔기 위해 미국의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한 세계 최강의 방어 무기들이 화려한 카탈로그를 내밀며 치열한 수수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의 날 UAE 왕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도장을 찍은 계약서는 서방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을 완벽한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미국 제도, 이스라엘 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지대공 요격 미사일 천궁2였습니다. 무려 4조 원이 넘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압도적인 무기 수출 계약이 모레 왕국에서 성사된 것입니다. 당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UAE 정부의 결정을 노골적으로 조롱했습니다. UAE 수뇌부가 미쳤다. 한국의 천궁2는 카탈로그 스펙만 그럴싸할 뿐 실전에서 단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는 초보적인 무기다. 수백 발의 진짜 미사일이 비 오듯 쏟아지는 참혹한 실전 상황에서 저 동양의 작은 나라가 만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믿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꽤나 합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실과 국방부 수뇌부의 대답은 묵직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신들 서양인들은 계약서와 데이터만 믿지만 우리는 50년의 세월을 믿소. 반세기 전 우리 조국이 아무것도 없던 텅 빈 사막이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피와 땀을 흘려준 자들이 바로 한국인이요. 건물의 배관 하나도 제 목숨처럼 책임지는 자들이 만든 무기라면 그것은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요. 그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한국인들이 시멘트로 증명했던 그 융통성 없는 정직함이 이제는 강철과 화약으로 이루어진 첨단 무기 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치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세계의 오만한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증명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중동의 밤하늘을 찢어발기며 끔찍한 사이렌 소리가 두바이와 아부다비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적국에서 발사된 수십 발의 거대한 탄도, 미사일과 치명적인 자폭 드론, 때가 마치 굶주린 메뚜기 떼처럼 우리 조국의 심장부를 향해 새까맣게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길은 즉각 봉쇄되었고 거리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방공통제실에서 레이더 화면을 지켜보던 우리 군 지휘관들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쇳덩어리들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는 순간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화려한 마천루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 뻔했습니다. 도입된 10개의 천궁2 포대 중 실전 배치가 완료되어 가동할 수 있는 것은 고작 2개의 포대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방어를 장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목표물 포착, 요격 시스템 자동 가동, 통제실의 기계음과 함께 사막 곳곳에 숨겨져 있던 천궁2의 발사관이 불을 뿜었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을 뿜어내는 수십 발의 한국산 요격 미사일들이 거대한 섬광을 일으키며 밤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거대한 빛의 창과 같았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향해 음속의 몇 배로 돌진하는 천궁2의 궤적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방공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개의 점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밤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태양보다 밝은 거대한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명중입니다. 요격 성공. 적의 탄도 미사일을 파괴했습니다. 통제실 안은 터져나오는 환호성과 뜨거운 눈물로 뒤덮였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분석된 요격 데이터는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을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96%. 천궁2 2개 포대가 발사한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 중 96%가 표적을 정확히 격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수학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다며 조롱받던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미국제 패트리엇조차 쉽게 장담할 수 없는 경이로운 명중률로 적의 파상 공세를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입니다. UAE의 밤하늘을 불바다에서 건져낸 것은 막강한 미군 부대도 서방의 첨단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년 전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묵묵히 시멘트를 비비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그 우직한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사막의 지도를 바꾼 자들이 이제는 사막의 하늘마저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이 천궁2의 실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UAE 정부는 한국에 남은 8개 포대의 공급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긴급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와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하늘을 지켜낸 우리 UAE는 이제 거꾸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모래바람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 밤하늘을 찍고 지나간 후 중동 전역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공포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적국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중동 최대의 해상 핏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의 발이 묶이기 시작했고 글로벌 유가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수많은 공장과 산업시설이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국가 경제가 유지되는 대한민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국가의 심장 박동이 흔들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원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자 한국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급하게 UAE의 국가행정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에게 긴급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외교적 수사나 격식을 차릴 여유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져 원유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제발 비상 원유를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 간의 자원 거래는 철저한 계산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전쟁입니다. 자신들도 미사일 공습의 위협 속에 갇혀 있는 전시 상황에서 선뜻 자국의 귀한 원유를 타국에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UAE 측의 대답에는 단일 초의 망설임도 계산기를 두드리는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UAE 정부는 지금 즉시 600만 배럴의 원유를 대한민국을 향해 긴급 출항시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다면 파이프라인을 돌려 오만만의 안전한 우회 항구를 통해 내보내겠습니다. 수송선의 안전은 우리 해군이 책임질 테니 한국의 형제들은 부디 안심하십시오. 600만 배럴. 그것은 멈춰가는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엄청난 양의 생명수였습니다. 전 세계 외교관은 이 비상식적인 지원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자국의 핵심 자원을 방출하고 심지어 우회 항로까지 내어주며 타국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나라.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동맹을 넘어선 한 몸이나 다름없는 완벽한 결속이었습니다. 이 통화가 가능했던 것은 결코 정치인들의 뛰어난 외교 술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선을 타고 흐른 것은 외교적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펄펄 끓는 사막에서 굵은 소금을 씹어 먹으며 맨몸으로 파이프를 묻었던 한국 노동자들의 땀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뇌물을 거절하고 그 돈으로 최고급 철근을 샀던 현장 소장의 피나는 정직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캄캄한 밤하늘을 갈라 적의 미사일을 산산조각 낸 천궁2의 뜨거운 화염이었습니다. 그 모든 50년의 거룩한 시간들이 쌓이고 뭉쳐져 단 한 통의 전화로 600만 배럴의 기적을 움직인 것입니다. 다시 아비규환의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통제실 창 밖으로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한국행 특별 전세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공항 바닥에서 분노하며 소리치던 서양인들의 원망 섞인 시선도 그 비행기의 꼬리 날개가 남기는 하얀 비행운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엄한 이륙 장면을 지켜보며 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낡은 십장의 수첩을 가슴에 깊이 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 속에서 벅찬 울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향해 따지듯 소리치던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저 비행기에 타고 있는 372명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다. 저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지옥 같은 모래밭에 들어와 우리의 도로를 닦고 병원을 지어준 위대한 개척자들의 후손이다. 우리가 가장 억울하고 위급할 때 새벽을 뚫고 달려와 준 영웅들의 핏줄이며 하늘에서 죽음이 쏟아질 때 가장 먼저 방패를 들어 우리를 지켜준 영원한 형제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지옥에서 가장 먼저 꺼내어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우리 아랍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의무이다. 이것이 바로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그들은 총칼을 앞세워 다른 나라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으로 남의 땅을 약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투박한 손으로 흘린 정직한 땀방울과 한 번 맺은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융통성 없는 책임감으로 가장 폐쇄적인 모래 왕국의 심장을 완벽하게 점령했습니다. 하늘길을 뚫고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직항편의 문이 열렸을 때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던 372명의 한국인들은 외신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미쳐버린 그 아수라장의 공항에서 UAE 군인들과 공항 직원들은 남색의 한국 여권을 보는 순간 거짓말처럼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입니다. 미국 여권도 일본 여권도 해내지 못한 생존의 기적. 그것은 50년 전 사막에 뿌려진 당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방탄조끼였습니다. 600만 배럴의 원유, 96%의 기적적인 요격률, 그리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뚫고 열린 특별 비행기. 이 믿기 힘든 숫자들 뒤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는 위대한 헌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텅 빈 활주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향해 써내려갈 이 피보다 진하고 모래 폭풍보다 거대한 100년 동행의 다음 장이 벌써부터 가슴 벅차게 기다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UAE 항만청 고위 간부 아미르 알 만수르의 기억을 통해 반세기를 관통하는 거대한 서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폭염, 96%의 기적적인 미사일 요격률,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움직인 600만 배럴의 원유. 이 거대한 숫자들 이면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밤새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우리 아버지들의 헌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뇌물 봉투 대신 최고급 철근을 선택하고 자기 잘못도 아닌 파열된 배관을 밤을 새워 고쳐주었던 그 융통성 없는 정직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에 빠지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UAE는 대한민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형제들은 부디 안심하십시오. 수송선의 안전은 우리 해군이 책임질 것입니다. 전쟁통에 굳게 닫힌 공항에서 패권국 미국도 경제대국, 일본도 아닌 오직 대한민국 여권만이 가장 먼저 안전한 비행기에 오르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아무도 가려하지 않던 척박한 모래밭에서 우리 선배 건설 노동자들은 조용히 묵묵히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땀방울은 50년의 세월을 건너 우리 영공을 지키는 강철 방패가 되었고 국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생명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잊혀진 모래사막 위 아버지 세대의 피땀 어린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총칼이 아닌 정직한 땀방울로 세상을 움직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를 증명하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형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